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뭐 유교대학인데, 유교대학에 다니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귀찮지만도 이 한문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한글로 된 책 번역본만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실력이 늘지않아요. 그래서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또 유학을 공부하거나 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한문만 알아가고는 또 안 된다. 한문. 그러니까 비학문. 무슨 말이냐? 학은 비학문이라. 이게 학문이란 것은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문이란 것은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대학 교수가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러 가가지고 한 2년쯤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와가지고 박사학위 없이 대학 교수 마쳤어요. 그래서 미국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미국 대학에 박사 따로 가보니까 워낙 서양 책을 안 읽어가지고 서양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논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적으로 박사 학위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영어 교육이 너무나 잘못됐다. 왜냐하면 읽고 해석하고 영어 잘한다고 사람도 서양 학문의 흐름이라든지 서양 문학의 흐름이라든지 서양 사상의 흐름을 거의 모른대. 한문도 마찬가지인데 한문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졸졸 한문 구절만 해석하고 자기 생각이나 뭐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뭐 구절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하려고 하면 이 한문을 모르면 안 되는데 또 한문만 알아가지고 안 된다. 서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서예를 하려고 하면 서법에 맞춰서 서법에 입각해서 입문해야 되는데 서법에만 너무 또 국한되고 서법만 너무 구애가 되면 자기 서예가 안 된다. 그건 조금 다르지만도 이 한문이나 유학 이런 것도 문장 해석만 해서는 안 되고 학문의 역사, 또 문화의 역사, 사상의 역사, 또 어떤 학자가 있는가, 어떤 학자의 또 사상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책이 있는가, 어떤 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큰 줄거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대충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뭐 포기하고 뭐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는 데까지 한다.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뭐 요즘 참 연세 들어가고도 퇴직하고도 30년, 40년 살야 되니까 새로운 자기의 인생 설계를 해야지. 대충 그만 하루하루 술 먹고 뭐 고스톱 치고 이래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한문 과목이 아니고 약간 조금 유학의 역사, 유학의 흐름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유학이 중요하지만은 또 유학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조선시대 가장 큰 장점이자 결점이 학자는 많은데 모든 학자들이 유학만 공부하고 또 유학의 가장 큰 결점은 개인의 독창성, 개인의 장점 이런 것은 인정 안 하고 보편성, 똑같은 것 이런 것만 추구한다. 같은 옷 입고 같은 가 쓰고 같은 행동하고 같은 말하고
공자나 주자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사문난질이 해가지고 매장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학문의 독재, 학술의 독재, 이런 게 조선시대에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학을 열심히 하면서도 과학도 발전을 시키고 무역도 하고 이랬으면 일본한테 안 먹힐 것인데, 세종대왕이 세계 최초로 종합 연구기관 이 집현전을 만들었어요. 집현전 구면 흔히 한글 창제만 한 것으로 아는데, 한글 창제는 집현전이 한 업적 가운데서 한 10분의 1, 뭐 40분의 1밖에 안 되고, 여기서는 한글도 창제했지만 또 철학, 문학, 역사, 병법, 천문, 지리, 뭐 국방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책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세종대왕은 모든 책을 다 자기가 다 감독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서 이 달력 역법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었는데, 아랍,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이 세 나라밖에 없었어요. 일본도 안 되고, 미국 나라도 없었고, 유럽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조를 거치가 성종때 오면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한테 달라드는 집현전 학사, 뭐 참 사육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반대편 사람들이 이 집현전 출신, 집현전은 이제 세종대왕이 공무원 월급은 주면서 다른 잡무는 일치 안 하고 연구만 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순수하게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리학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되고 나서 자기 반대 세력이 집현전에 있으니까 집현전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와가지고 한 50년 뒤에 홍문관을 만들었는데, 홍문관은 종합적인 학문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하고 성리학만 돼. 성균관도 계속 공부를 시키지만도 성리학하고 문학만 하고, 임금한테 강의하는 경전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시키는 그런 나라가 조선인데, 과목이 중국 과목인 문학하고 성리학이 안 한대. 그러니까 과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찬란하던 대마도도 정벌하고 여진족도 정벌하던 그런 국력도 사라져버리고 과학기술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역사를 갖다가 바꾸는 전 세계에서 은재련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연산군 때 평안도의 광부들이 은을 재련을 못했는데, 전 세계가 납하고 섞어가지고 숯불에 녹이면 다 녹아가지고 납은 무거우니까 밑에 깔아앉고 은만 위에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크기로 맞춰가지고 화폐로서 문물 교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연산군한테 보고를 하니까, 연산군이 그때 한창 술 먹고 놀기 바쁘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때 일체에 신경 안 썼어요. 이것이 1526년에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은재련을 실용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때 포르투갈에서 이제 그 중국의 실크로드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막혀버리니까 배로 다녀야 되는데 이 항해 기술이 실크로드 때 별로 혜택을 못 받던 저 끝에 있는 포르투갈,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이제 항해 기술 받을 시간이고 100개를 내는데 총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무어야 되는데 그때 은을 제일 많이 이제 재련해가지고 생산한 일본의 은을 갖다가 1543년에 조총을 갖다가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은재련법이 개성이 되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고 혜택은 일본이 보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국력이 강성해져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도 먹고 실제로 중국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은재련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이 덕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리학도 중요하고 유학도 중요하지만도 유학만으로는 안 된다. 유학만으로는 안 된다. 그때 누가 이제 남명 선생이 정자 주자가 저서를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책질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남명 선생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유학은 다 돼 있으니까 다른 공부하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운명이 많이 바뀔 수 있지. 근데 지금도 이제 향교가 중요하지만도 대한민국의 대학을 다 없애버리고 향교만 남겨놔서는 안 되듯이 조선시대에도 성리학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성리학자들이 성리학만 강조하고 무역이나 그다음에 산업 국방을 전시한 것이 이제 문제고 또 유학은 근본적으로 오늘날도 계속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지만도 군자 소인으로 나누다 보니까 유학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1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합하는 게 중요한데 유학이 본질적으로 좀 분열의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미리 알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진주가 있는 경상자도의 학문적인 역사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전필제 김종직 선생과 그 제자 강우학파. 이 조선전기는 이제 안동보다도 진주나 함양, 이 경상우도, 서부경남 쪽이 훨씬 더 학문도 앞섰고 또 인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전기에 진양정시, 진양강시, 진양하시 이래가지고 뭐 정성들이 수록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을 경유해가지고 지도를 볼 때는 항상 등지고 보는데 오른쪽이 우도, 서쪽, 왼쪽이 자도, 동쪽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낙동강 동쪽은 경상자도, 또 영남자도, 낙동강 우쪽은 경상우도, 영남우도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퇴계 선생의 세력이 커지고 또 안동의 세력이 커지니까 낙동강 서쪽에 있는 본래는 경상자도인데도 자꾸 퇴계 쪽으로 붙으려고 이 남명계일은 인조반정 이후 약해지니까 뭐 점점 줄어들어가 있고 진주 이름만 경상우도가 되고 저 상주나 뭐 김천이나 성주나 고려 이런 게 전부 다 낙동강 왼쪽에 있는데도 오른쪽에 있는데도 경북 경상자도 쪽으로 행시합니다. 그다음 또 남쪽에 있는 그 뭐 밀양이나 창녕 이런 섬들도 우리 남명학파 쪽에 붙으려 보는 게 아니고 다 퇴계 쪽으로 붙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동강 김우홍, 그다음에 한강 정구 이런 분들은 퇴계 선생 제자고 남명 선생 제자인데 그 후손들이 자기들은 퇴계 선생의 제자고
남명생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행시하는 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 진주 쪽이 점점 오그라들고 안동 쪽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경상 자도가 이제 대우받고 경상우도가 좀 이제 멸시당하는, 심지어는 경상우도를 갖다가 하도라고 하고 경상자도를 갖다가 상도라고 할 정도로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초기에 전필주 선생님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우리 강우 지역이 대단히 학문이 성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도 문명에 배양되어 있는 설총, 설총 같은 분은 거의 저서가 없습니다. 최치원은 문집이 남아있지만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문집이 남아있지만도, 성경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심지어는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최치원 같은 사람이 문무에 배양되는 것은 아주 참 창피한 일이다 할 정도로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고려 안향 그런 분도 중국에서 성리학을 도입하고 공자 학문을 수입했다고 하지만도 남아있는 저서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도 이제 저서가 좀 남은 사람들은 고려 무신난, 고려 무신난 이전에 고려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려 무신난이 정중문난인데 1170년. 그런데 문집이 남아있어도 뭐 성리학적인 요소나 유학적인 요소는 별로 없고 불교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순수하게 이제 성리학적인 요소가 있는 분이 고려 말기 인물인 포원 정몽주가 처음입니다. 이 포원구면 이제 채소밭포, 남새밭포 그런데, 포원구는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시골에 물러나가지고 채소밭이나 가꾸면서 숨어 살겠다고 그런 뜻이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은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성계하고 뜻이 같아가지고 계획을 하자고 하는데, 이성계 정도전은 고려로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해가지고 고려를 그대로 개혁해가지고 지속해 나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제 뜻이 갈려져가지고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고려가 어지러우니까 벼슬을 버리고 고향 선산으로 수원분이 야은길제입니다. 야은길제. 야은길제. 고려 말기 벼슬 하다가 벼슬 그만두고 선산으로 내려와서 학자를 길렀다. 근데 이 길제의 제자가 이제 강호라는 호를 가진 김숙자. 숙자에 상수문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제에 있어요. 김숙자. 이분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부친입니다. 근데 이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배설을 했는데 중앙간서에서 높은 간직에는 가지 못하고 뭐 좀 학업 관료로 머물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고원 정몽주 선생님의 문집이 있지만도 시만 한 300수 있고 성향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흩어져 없어졌다 그러고, 길제는 자기 글이 거의 없어요. 강호 김숙자는 문집도 없어요. 이 학통을 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말만 전하는 것이지 본인이 증명할 그런 학문적인 업적이나 글이 없어요. 전필제 김종직 선생, 오늘 주제 전필제 김종직 선생.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이 어중간하게 뭐, 뱃을 참 과거해가지고, 늦게 과거해가지고, 지방간으로 돌아가니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가 뭐 하느냐 보지만도, 대학 교수나 유치원 선생이나, 뭐, 중고등학교 교사나,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경상대학 총장도 뭐 실제로 가자동 동장보다도 별로 영향이 없어요. 밖에 나오면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보니까 철회가 안 되듯이 보니까 김종직은 적극적으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세조 때 배설을 합니다. 배설해가지고 세조한테 총애를 받고, 세조한테 왜 총애를 받냐고 하면 세조를 도와준 공신들 한 명이라든지 신숙 주변 사람들이 힘이 점점 세지니까 왕이 위협을 느끼니까 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니까 영남에서 올라온 순수한 살인파 김종직 일파를 갖다가 은근히 지원하고, 그 손자인 성종은 대단히 총애가 있고 형조 판서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세조 때 자기 발로 가서 벼슬하고, 거의 계속 벼슬하고, 처음에는 자기 모친을 위해서 벼슬한다고 했는데 자기 모친이 돌아간 뒤에도 또 벼슬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제 벼슬도 있고, 또 벼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절이도 있다, 옳은 섭니다, 그런 말 듣고 싶으니까 이 세조한테 벼슬을 하면서 모순적으로 세조를 비판하는, 세조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나라, 그 진시황 이후에 새로 생긴 초나라의 항우가 세운 가짜 황제 이제를 황후가 죽여버렸는데, 그 이제를 조상하는, 위로하는 그런 글. 그래서 아까 허태천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냥 조이제문 구는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조이제문, 왕오천축 구전이 구는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왕오천축, 5 천축 나라에 갔다 온 기록, 왕오천축 국전,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 조이제문이 마치 단종을 쫓아내고 임금자리를 차지한 세조를 중국 역사를 끌어와가지고 비판하는 그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자기 죽고 난 뒤에 이제 발굴됐는데, 그래서 전필재 선생이 두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면 젊을 때 그냥 글짓기 습작용으로 지은 것이냐, 하시는 모르지만도 하여튼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아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강릉 지역은 옛날에 이제 통일신라 전에 가야국이 있었지만은 또 서부 경남은 이제 김해 함안이 중심이고, 서부 경남은 약간 배누리 속했고, 그다음에 가야가 일찍 신라한테 망한 이후로는 가야 역사도 보존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국가적으로 중심적인 그런 위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 진주 쪽에서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뭐 진양강씨, 진양하씨, 진양정씨, 정성들이 줄줄이 나오고, 중종반정 때까지도 진주 유씨, 유순정 그런 분이 진주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또 고려 조선전기의 강림의 일파, 뭐 또 진양정씨의 교원 정의호, 그 아들 충장공 정분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세조가 정권 잡으면서 한번 den세를 맞고, 그 다음에 인조 반정 이후로는 완전히 이 강우 쪽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고위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학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도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는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학자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태계학과로 가고, 서울 율곡학으로 가고, 전라도로 가고, 이런 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필재 선생은
그 최초로 제자를 많이 길렀고 문제가 많고 한데 이 조의제문 때문에 자기가 발탁해가지고 학자를 만들고 중앙정계에 진출시켰던 50여 명의 제자나 친구나 후배들 갖다가 완전히 저걸 하나 때문에 살해시키거나 그다음에 기양 보내거나 조정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한때 일어났던 조선 전기의 영남 살인파가 이 글 때문에 완전히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영선생이나 토계선생은 자력으로 약간 이제 전필재 선생이 닦아놓은 그런 바탕에는 덕을 받지만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자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조선 중기에 우뚝한 대학자, 양대 대학자가 됩니다. 이 점필구는 말은 점은 엿볼 점이고 필은 마칠 필자인데 마칠 필자가 주간 옛날에 종이가 솔직히 글을 쓰는 개를 삐진 얇은 막대 주간이고 이 주간이 후대 오면 책이 됩니다. 책 글이 됩니다. 그래서 점필구는 것은 주간을 엿본다. 뜻을 모르고 책만 뒤다본다 이런 뜻인데 독서하는 것을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점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를 점필로 삼은 이유는 자기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독서더라. 그래서 나는 책 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점필자라고 했습니다. 점필자.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사지만도 그 책 한 권 속에 책이 별로 볼 것도 없다 하지만도 한 가지 두 가지만 건져도 된다. 자기 제자 김경필 선생은 호가 한원당인데 한원이 뭐냐 그러면 추울 한자, 더울 한자, 따뜻한 한자. 추우냐 더우냐 혹은 사람을 만났을 적에 춥습니까 덥습니까 이렇게 안부 물어보는 것, 인사하는 것 이것이 한원이라 하는. 그래서 편지 쓰는 것도 한원이고 남한테 관심을 가지고 춥습니까 옷이 춥습니까 덥습니까 방이 춥습니까 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원인데 결국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산다. 이 한원당 선생은 이제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남한테 관심을 갖고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 호를 갖다가 한원이라고 삼았어요. 다음에 또 다른 제자 이 함양에 점부자인데 정여창 선생은 호가 일두라. 일두가 뭐냐면 한 마리 좀. 호가 무슨 한 마리 좀이 되느냐. 송나라 정자 말씀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따뜻하게 옷 입고 배불리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 마리 좀에 불과하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요즘은 이제 나쁜 사람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암적인 존재, 근데 암적인 존재.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면 병을 몰랐고, 암이라고 하는 글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글자인데. 근데 이 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마한 벌레인데, 거기 뭐 책에 들어가면 책을 삭갈로 못 뿌리고, 비단 옷이라 뭐 챙기가 이어나면 또 옷을 삭갈로 뭉가지고 다 망해버리니까 못된 사람, 사회나 국가나 집안에 해를 끼치는 사람 같다가 요즘은 암적인 존재지만도 옛날에는 좀 같은 놈, 좀 같은 인간, 또 좀이라게 좀. 그 좀이다, 좀. 우리 집안에 좀이다. 우리 학교에 좀이다. 우리 한교에 좀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얼굴은 사람인데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한 마리 좀에 불과하다 하니까 자기 홀딱 일두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두 선생이 자기 보고 정여창이 네 평생 살아가지고 한 마리 좀이 되고 말기가 한 마리 좀이 되고 말래 이렇게 매일 자기한테 네가 좀같이 살기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전라도에 그 광주에 국정심사위원장도 하고 한 이도농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별이었는데 그 사람 제자 중에서 호가 일두가 있어요. 일두가. 그래 누가 있다가 일두라고는 호를 쓰면 되느냐 그래 왜 보니까 문명에 종사된 어른이 일두가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선생인 서해 국정심사위원장으로 보는 이도농 씨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옛날에 그런 호를 쓴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거 써도 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국정심사위원장 수준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호를 갖다 태계로 짓든지 남명으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도라고 호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에는 자기의 정신세계와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필재 선생은 학문도 있고 또 글을 잘하고 시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대제학이라고는 국가의 그 자리는 정식으로 하면 정품이고 한때 겸직인데 조선시대 1500개 관직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학문을 끌어올린다. 학문을 끌어일으킨다. 크게 학문을 끌어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집안을 평가할 적에 영의정 10명 놓은 것보다도 대작이 1명 놓으면 그 집안을 더 좋은 집안을 칠 정도로 아주 명예롭고 중요한 자리인데, 예를 들면 과거 시험 출제위원장, 그다음에 채점위원장, 임금한테 강의하는 경연의 총 책임자, 그다음에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 최종 검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되냐 들어가 있고 그 나라 조선의 문문 거래 운수가 좌우된다. 학문의 경향이 좌우된다. 학문의 경향이 좌우된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 당시 동시대에 사가 서거정 그런 분이 혼자서 대제학자를 갖다가 26년 동안 해버리니까, 26년 동안. 근데 그분은 이제 독자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만도 지금 시대에 내가 안 하고 누가 할 끼고. 그러니까 전필리보다는 한 10살 좀 많은데 26년을 해버리니까 2년하고 교체돼서 뭐 13사람이 할 건데 못했고 1년하고 교체돼서 뭐 24사람이 할 건데 못했는데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전필지 김용희 선생이 그 바로 밑에 제학까지 올라갔는데 대작을 못했는데 그 당시 대작을 할 충분한 실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고 실제 대작 한 것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종직 선생이 조정에 들어가서 세조나 성종의 심을 받고서 자기 제자, 친구, 후배들을 조정에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혹은 추신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길재 선생은
벼슬을 고려가 왕조가 바뀔 적에 절의를 지켜가지고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왔어요. 근데 조선 개국에 협조한 사람들은 뭐 정도제라든지 변계량, 건건 이런 사람들은 지조를 안 지켰잖아요. 두 왕조를 섬겼대. 옛날에 두 왕조를 섬겼대. 그러니까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듯이 두 왕조를 섬기니까 일단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조선 왕조를 세우고 나서 고위관직을 계속 차지하고 그다음에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그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하면서 계속 왕실하고 혼인하고 자기들끼리 혼인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족벌 정치 훈구 세력이 돼요. 훈구 세력. 후사에 말하는 훈구 세력. 공이 있는 옛날 세력들 대표적인 게 이제 권권, 권건의 손자가 권람이 아니면 권람, 그다음에 뭐 변계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왕자의 난에 1차 그러고 또 단종 사육신 사건에 또 한 번 그러고 해가지고 남은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후업하고 길제의 뒤를 이은 김종직 일파는 살인파들. 왕조가 바뀔 적에 왕조가 바뀔 적에 두 왕조를 섬기지 않고 절의를 지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살고 부정에 관계 안 하고 또 외척들과도 인연을 안 맺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김종직 선생 자체는 걔도 이 훈구파하고 많이 이제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워낙 체력이 약하니까 훈구파하고 바로 다퉈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숙주 문집 서문도 지어주고 신숙주 손자도 제자로 받아들이고 해서 훈구파와 좀 화합을 합니다. 근데 김종직 선생의 제자들은 뭐 자기 선생이 최고고 조정에 와보니까 고위 관료들은 전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지혜도 없고 뭐 사바사바 능수고 이러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독선적으로 행동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지 않겠지만도 결국 한 30년, 40년 이렇게 살아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남 공격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나중에 가면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막 자랑하고 피하고 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 김종직 선생이 추천한 사람들이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도 지키고 한 거는 맞는데 세력도 없으면서 조정에 들어가고 막 설치고 저것만 최고고 저것만 옳고 저것끼리 막 선생 제자 사면서 다니니까 저거 눈에 가시처럼 이제 언젠간 한번 요즘으로 되면 언젠간 한번 손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근데 전필주 선생이 이제 중시한 것은 학문도 중시하고 자기가 독서 중시하지만도 교육을 중시해가지고 고을원으로 부임해서 많은 제자를 키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함양군수. 이 함양이라는 고을은 이 좋은 고을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수준을 많이 높여놨는데 어떤 고을원이 거기에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고을의 수준이 달라지고 학자가 많이 나옵니다. 전필주 선생은 함양군수로
1471년에 이분은 이제 아버지는 경북 선산 사람이고 선산 김씨 또 일선 김씨 그지만도 자기는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 밀양에서 살다가 밀양에서 세상을 떠났고 산소도 밀양에 있고 서원도 밀양에 있고 완전히 경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성공한 시기가 함양 군수 할 때인데 41살 때부터 45살 때까지 5년 동안 만으로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제자를 많이 키우고 학교를 일으키고 향암 주례를 실시하고 양로회를 실시하고 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아주 존경해가지고 생사당을 살아있는 사람의 사당을 만들 정도로 존경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함양 안위에 또 글도 많이 남겼대. 그래서 이때 이제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때 제자가 됩니다. 한원당 김경필도 경북 달성 그 현풍 사람인데 합천에 와 있다가 잼필지 선생 문화에 들어왔고 또 일두 정리창 선생은 본래 함양 사람이고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타기한 김일손 선생은 청도 사람인데 함양에 와서 살았어요. 함양에 살다가 그 전필재 선생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양에 보임해가 있고 정치도 잘하지만은 또 관아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을 일으키니까 함양을 중심으로 한 그 서부 경남의 많은 학자들이 나왔다, 배출되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이제 조정에 지출해서 전필재 선생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훈구파에 속하는 진양강시 남사 출신인 강희맹 그런 사람이 세종대왕의 이질인데 아주 훈구파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양아버지가 함양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함양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 김종직 선생이 고론을 쓰면서 정치하는 것을 기록해 나왔는데 그것이 195페이지 보면 김종직 선생의 업적을 갖다가 당시 고을의 주민의 한 사람인 서울에서 잘 나가던 강희명이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으면 안 하고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양이 본래는 그렇게 이제 뭐 고루하고 했는데 이 전필자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학자가 나오고 학문이 일어나고 인재가 배출돼가지고 아주 우수한 그런 고을이 되었다. 직접 내 눈으로 봤다. 또 김종식 선생이 그만두고 5년 동안 했는데 그만두고 보통 2년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함양 주민들이 막 붙들고 야단이 날 정도로 함양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 함양 중심으로 이 강우 지역의 학문이나 또 풍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재들이 이제 그 전필재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정에 진출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한국 유학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습니다. 전필재 선생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경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문학만 해서는 안 되고, 유교 경전과 문학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문학에도 유교 경전에 뿌리를 둬야 되고 유교 경전을 잘하려고 해도 문학을 해가지고 표현 능력이 있고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문학과 경학과 문학이 하나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본인은 조금 문학 쪽으로 치중했습니다. 근데 정암 조광조 같은 분은 문학은 필요 없고 경학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거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난곤 같은 사람은 조광조 반대파는 경학은 필요 없고 문학만 하면 된다 했는데 경학과 문학의 일치를 주장한 분은 전필재지만도 이것을 최초로 실현한 분은 퇴계 이황선생이다. 퇴계 이황선생이다.
제필 선생이 뭐 배설도 높았지만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배설도 높았지만도 함양 군수하는 동안이 자기 가장 뭐 참 전성기고 성공적인 그런 시기였는데 가장 큰 성공이 많은 인재를 키웠고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 유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다. 그런데 전필 선생 자신은 문명에 종사 안 되잖아요. 근데 태계 선생이 들어가지고 전필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문지 번호 때문에 학문하고 관계 있는 글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 사람 문사일 뿐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인 이제 한원당 김경필 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일두 정의자 선생은 문명에 종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조 성종 때 세조나 성종이 마음속으로 그 설치되는 공이 있다고 설치되는 공신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중앙에 진출했고 중앙에 진출해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친구들 후배들을 갖다가 중앙관서에 한 50명 정도 올렸는데 영남살인파가 다시 고려 말기 이후 쇠퇴했다가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한원당 김경필 선생만이 학통을 이어갑니다. 전필조 선생은 1492년에 세상을 뻬렸는데 한원당은 과거 안 했고 일두하고 그다음에 타경, 김경필 이런 분들이 광업제가지고 중앙정계에 지냈는데 제일 실력을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던 제자가 좀 젊은 제자인데 타경 김일손입니다. 근데 타경 김일손 이분이 이제 사관으로 있으면서 그 훈구파인 이극돈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행을 하다가 역사 기록 역사 기록에다가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훈구파 세력의 대표적인 이극동 그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 상중에 기생을 데리고 놀았다 이런 기록했는데 좀 처음에 이제 이극돈이가 좀 빼달라고 하니까 타경 김일손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간신 유자광이 이제 있었는데 유자광이 이제 이극동에 유자광한테까지 가서 조의제문을 보이니까 좋은 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야사에는 이제 전필제 김종희 선생이 함양 군수로 부임하니까 함양 학사루에 유자광이 시가 걸려 있어가지고 저 이제 유자광이가 이제 서자 중에서도 을자를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여종이래 여종. 자기 아버지가 이제 큰 호랑이가 흰 호랑이가 자기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큰 이제 좋은 아들 낳겠다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거절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여종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유자광이 낳았다고 하는데 본래는 이제 대거리에 이제 수비하다가 이시에 난일나니까 그때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조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뭐 단번에 출세를 해버립니다. 근데 함양 학사루에 신을 지어놓으니까 전필제가 보고 저기 무슨 신이냐고 또 형편없는 인간이 왜 여기에 신을 넣냐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불살라라
이렇게 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사에는 안 나오고 야사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때 유자광이가 경상감사였고 전필제는 함양 군수인데 군수면서 유자광의 실을 뗐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유자광은 나이가 전필제보다 18살은 아래였기 때문에 그때 막 이제 출생이 시작할 때니까 경상감사도 지낸 적도 없고 경상감사 아닙니다. 그런데 유자광이가 자기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출생 못할 사람이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조이재명 그런 것이 글이 되게 어렵는데 그 주석을 달아가지고 연상훈한테 상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이 작자가 세조한테 힘을 받고 총애를 받으면서 속으로는 세조를 비난하는 이런 글을 지어가지고 남겼다. 근데 이제 그냥 숨겨서 모르겠는데 그 글을 갖다가 또 김일성이 좀 과하게 국가사초에다가 실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은 것도 자작지어리고 또 개인이 지은 걸 갖다가 자기 선생이라고 해서 역사책에 실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종직은 그때 이미 생각 들었는데 6년 됐는데 다 잡아가지고 김일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고 김종직은 연산군이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 관을 잘라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시체에다가 목을 뺀 그런 역사에 없는 그런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죽거나 기한을 갔어요. 기한간 제자들이 1504년 갑자사화 때 다시 대부분 연산음원이 쫓아낼 적에 동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양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 죽여버리거나 또 더 먼 곳으로 기양을 보내기 때문에 김종직이 양성한 제자들이 조정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김종직은 관직에 상당히 올라갔으면서도 임금한테 별 건의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 제자인, 대표적인 제자인 한은당 김갱필 선생이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건의하는, 이제 충고하는 그런 시를 보냈어요. 그 시가 이제 202페이지 나오는 그 시인데 아주 역사에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칠언절군데 도제 동구 하음빙이니 재행로지 비전는가 난여 종속 종당편이니 수신우경 마가성고. 조정에 진출해가지고 선비가 벼슬하면 무슨 뜻을 편다, 임금을 바로 잡는다, 세자를 바르게 교육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별 업적이 없이 그냥 농만 받아 먹고 지내니까 제자가 선생한테 올린 편지, 이거는 이제 다른 제자인 추강 남효원이 기록해 놨으니까 뭐 사실일 것을 맞을 겁니다. 돈은 있다. 동구 하은빙. 겨울에 가죽 트롯, 굿자. 겨울에는 가죽 트롯도 있고 여름에는 얼음 마시는 것이 있다. 도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고 우리 사람 다니는 길이니까 추울 때는 트롯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거 마시는 게 도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게 도다. 그 다음에 또 둘째 구절도 더 강조하는데 재행로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비개일제 갈행 장마비로 거칠지. 피가 개이면 길을 가고 장마가 지면 거치는 그것이 돌인데 기전능 어찌 완전히 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짓이 재행로지에 어찌기 완전할 전 능할 능 개이면 길을 가고 장마가 지면 멈추는 그런 도리에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어찌 완전히 능하겠습니까? 난여 종속 종당변 난초가 여는 만약 세속을 따른다면 끝내는 마땅히 변하나니. 난초는 열매도 맺히는 게 아니고 뭐
사람한테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절개, 사람이 보거나 마거나 향기를 피우고,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른 잎을 지고 있는 그 절개를 상징하는데, 난초가 만약 난초답지 못하고 세속을 따른다면 끝내는 마땅히 배난하니, 선비가 월급 받아 먹고 벼슬에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십시오. 옳은 건의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수신 누가 믿겠습니까? 수신 누가 믿겠습니까? 우경마가성, 소는 밭을 갈고 말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다가 누가 믿겠습니까? 소의 특징은 밭을 갈아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말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래요. 전부 다 내구일을 다 비우지만도 뜻은 자기가 본래 해야 되는 선비의 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선생님의 행동입니다. 길은, 도는 동부 하은빙,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 갓옷 입고,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면 얼음 물을 마시는 것이 도다. 도가 별게 아니고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노자에 보면 아주 쉬운 말인데, 도가 무엇이냐고. 법자가 이런 동사고 자연이 목적입니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 것이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 것이다. 도라고 하면 별게 아니고 자연이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 불이 건조하면 불이 붙고 추지면 석기가 차면 불이 안 붙는다고 하는 그게 도다. 늘 말씀드리지만도 한문은 영어하고 비슷하게 목적어가 뒤에 오고 동사가 앞에 온다. 그 다음에 모양의 변화가 없이 품사 전성을 마음대로 한다. 명사가 되면 법, 동사가 되면 법을 삼는다, 본받는다, 법을 따른다. 그 다음에 또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만도 한자 5만자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3천자 정도 알면 겨우되고 5천자 정도 알면 충분하고 6천자를 알는 것이면 100% 됩니다. 또 한자 사진을 보면 오픈해 보면 글자 한자의 뜻이 10가지, 20가지, 30가지 뭐 사람 같으면 아들, 자식, 식물 같으면 시, 동물 같으면 새끼, 뭐 그다음에 후손, 또 동사가 되면 자식을 낳는다, 자식을 키운다, 또 자식을 키우듯이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응용을 하면 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도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중에서 제일 쉽다. 잘 외워지고 한 번 외워나면 기억이 잘 되고. 그럼 같은 책을 봐도 영어 책이나 한글 책보다 한문 책 보면 눈이 덜 아파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글자 가운데서 가장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한자다. 좀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도 한글 책은 보기 싫고 한문 책은 잘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자 천자만 같으면 단어를 10만 개 합니다. 전혀 뜻을 모르는 애가 풍수를 모르면 물을 가르는 고개, 제 꼭대기 강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고개 이렇게 탁 알 수 있대. 제초제 고기 때문에 그거 안 쳐봐도 풀을 제거한다기보다 하면 안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자가 선생님 좀 역할 좀 하이소 이렇게 이제 하는 시를 보내니까 템플 선생이 이 답을 하면서 제자를 실망시키는 답을 합니다.
뭐 허관수가 뭐 대학 교수 하면서 유학을 좀 일으키고 뭐 한문학을 좀 일으키고 풍속을 좀 바로잡고 전통 문화를 좀 회복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만은 월급만 받아먹고 교수인 채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러고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잼필 선생이 답을 하면서 답을 제작해가지고 일설에는 한원당 선생하고 잼필 선생하고 관계를 끊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부대에 와서는 이제 한원당 선생이 자기 혼자 공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잼필 선생이 제자라고 이제 하긴 합니다. 잼필 선생 제자인데 일두 선생은 후계자가 없어요. 근데 한강 선생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평안도 희천군대 평양 위에 희천군대로 기양을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봉이서가 있고 조광조 선생의 부친이 그 지역의 역장인 희천 찰방으로 데려와가지고 기양 와서 사는 한원당 김경필 선생의 학문과 인품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을 공부하러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공부하러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화가 있는데 한원당 선생이 지극한 효자인데 자기 아버지 제사 때 이제 쓰려고 꿩을 한 마리 구해가지고 그걸 포로 떠가지고 말리고 있는데 애 보고 포락했더만은 애가 먹는 파는 여가에 고양이와 날람 죽어 못 버렸어요. 그래서 한원당 선생님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 좀 포락했더만은 그 새에 눈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제 워낙 회사니까 부모 제사에 보내려고 그 평안도에서 말리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로 날람 고양이가 죽은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이제 제공자 선생님이 15살쯤 먹었는데 공부하러 와가지고 선생님 화를 내고 나니까 이제 다 굴러앉아가지고 군자가 자기를 다스리는 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한단 선생님 아니 자네 말이 맞다. 자네가 내 선생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삭수가 보였어요. 근데 조광조 선생이기 때문에 이제 한단 선생은 학통이 전례가 되고 연세가 어리지만도 여러분들 그 성화이나 문묘에 가는 때면 학교에 가는 때면 그 서열이 일두 선생 앞에 가 있습니다. 일두 선생 앞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선생이 답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분분 관련 도벌빙 하니 광군 구속 하하는구 종교 후배 조우조로 하나 세리구구 불족성이라. 분회는 분수 밖에 관연 벼슬이 이어지기를 벼슬이 계속돼 가지고 이 여자는 엮을 연자고 거의 같이 서는데 요거는 쭉 이어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꼬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벼슬이 이어져. 연자가 어떤 책에는 직접이에요, 직접. 근데 연자로 된 데가 너무 많고 가끔 직접 된 데가 있는데 벼슬 분수 밖에 벼슬이 계속 이어져 벌빙 얼음을 뵐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얼음을 뵐 수 있는 말은 대학에 나오는데 벌빙지가 여름철에 얼음을 배물 수 있는 집 석빙고에서 얼음을 배물 수 있는 집 대구 이상을 갖다가 벌빙 그러니까 형조 판서까지 갔는데 내가 대구의 지위까지 이르렀지만 강군 구속 하는 둘째 구절이 이제 하는 동생을 팍 실망시킵니다. 바로 잡을 광, 임금군, 구지할 구, 물에 빠진 것을 건진다. 풍속속 하는 임금님을 바로잡고 풍속을 구제하는
일을 내가 어찌 능히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못하면 이제 벼슬 그만둬야 되는데 해놓고는 종은 어때는 비록 종자 비록. 피로. 교는 가르칠 거잖아. 하여금교, 피로. 그 다음에 후배. 옛날에는 고등학교 1년, 2년인 후배가 아니고, 한 세대 및 다음 세대, 아버지, 자식 세대. 후배로 하여금, 조는 비웃을 조, 조롱할 조자. 우는 빙 돌아갈 우자인데, 바람이 우도 되고 우도 되는데, 우로 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가 더 발음이 맞고 오자가 소금이래. 못날 쫄. 빙 돌아간단 말이니까 바로 갈 길이 있는데 빙 돌아간다. 우자가 어둡다. 세상을 모른다. 우졸하다고 나를 우졸하다고 비웃는데 멍청하고 졸렬하다고 비웃지만은도 세리구구 건세와 이익은 구구하다 말은 제재하다. 건세와 이익은 제재하니 불족성 탈수가 없네. 저 조정에 배설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바로잡으려고 다투려고 했다면 건세가들하고 이익을 챙기는 자들하고 어울리가 있고 교섭도 하고 화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내가 하기 싫다. 그러니까 구구한 건세와 이익은 탈 것이 못 되나니 거기에 동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조용하게, 고고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벼슬 안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괜찮은데, 벼슬 하면서 국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갖다가 나는 못하겠다고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은 되지만도, 고위 관료로서의 책임감은 없는 게다. 그래서 한원당이, 선생한테 실망을 했고, 그런 충고를 하는 또 한원당을 미워해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다. 뜻이 서로 달랐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필제는 문집에도 보면 90%가 쉬고 학문에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몸에 종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원당이나, 그 다음에 일도는 저술이 있냐 보면, 그분들도 제 생각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원당은 키 안 가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 글 때문에 우리 아들 죽게 돼가지고 아들이 지난 글을 갖다 마당에 꺼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다. 그래서 학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 역사상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저서를 남긴 분은 태계선부터 이제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일두정여창 함양분이고 함양분을 있을 때 교육을 받은 그런 뛰어난 자인데 언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배설은 바로 옆에 있는 안희현감을 했고 최종 배설은 안희현감입니다. 지금 함양에 가면 남계서원이 있는데 남계서원에 배양되어 있고 무무에 종사되어 있고 요 근래에 남계서원이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바람에 더욱더 이제 빛이 납니다. 그 정치도 잘했고 또 성리에 관한 많은 저서 남겼는데 대부분 다 없었다. 그 다음에 그 화계에 가서 시를 한 수 지었는데 그 시가 이제 유학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면해가지고 앞에는 풍포염력 농경루 폼이래가지고 바람에 부들풀이 하늘을 하면서 가볍고 부드러움을 자랑하는데 4월하게 매기초 4월달 화계 땅에 보리가 이미 가을이 됐네. 보리가 이미 익었네. 4월달이니까 음력 4월달이니까 5월달이니까 그 다음에 세체분열이 이제 간진두류 천만척 두류산 지리산 천만 고비를 다 보고 나서 외로운 배가 내가 탄 외로운 배가 섬진강 큰 강 흐름으로 또 내려간다.
강문을, 유교의 강문을 다 이해하고, 총론을 강론을 다 이해하고 총론을 내가 습득을 했다. 이래서 학문적인, 그분의 학문적인 업적을 다 나타낸 글이다. 그 다음에 일두도 글이 다 없었는데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 문집이 한 2권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일두 문집의 대부분의 글이 전라도 사람 조선 선조 때 정계창군 사람의 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학교들이 쓴 논문이고 이런 게 다 엉터리가 돼버렸죠. 매개조의. 매개조의는 경북 김천부인데,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처남, 부인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전필제의 후임으로, 전필제가 함양 군수할 적에 함양에 따라와서 공부도 하고 신문도 했는데, 또 나중에 전필제 후임으로, 전필제가 가턴한 8년 뒤에 함양 군수로 부임해가지고, 또 전필제가 하던 유학을 진행시키고, 또 이제 많은 재능을 기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이름 잘 아는 두시연의 초반본에 서문을 쓴 분이고, 시를 대단히 잘했어요. 시를 대단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함양에 관한 시, 또 경남에 관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오사가 일어났을 때 중국 사신 갔다 오다가 어주에서 체포돼가지고 순천으로 다시 귀양 갔는데, 거기서 한원당 김경림 선생도 같이 왔는데 1503년에 조위 선생은 병이 들어서 죽고, 한원당은 1504년에 갑자사화 때 화를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학에 뛰어나가지고 성종의 총을 받는데, 한원당이 글이 없지만 또 1503년에 매개조의가 죽었을 적에 제문을 지어서 보냈는데, 그 제문이 참 아주 명문이다. 제문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매개조의 장례 때 한원당 선생이 참여했는데, 입관하면서 그 가족들한테 그 매개가 평생 모아놓은 머리카락 모아놓은 것하고 손톱발톱 모아놓은 것 내놔라 보니까, 매개는 문학을 보니까 그 머리카락하고 이제 손톱을 안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한원당 선생이 탄식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허무할 줄 내가 몰랐다. 이 친구가 이렇게 허무할 줄 내가 몰랐다고 탄식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신체 발부가 이제 수지봉을 해가지고 머리 밑에가 빠진 머리카락, 손톱발 들어간 것도 다 모아놨다가 부모가 나중에 해가지고 세상 떠날 때 보장이 이어가지고 관에 당했습니다. 뭐 개개문짓이라고 하지만 또 부모가 준 몸을 그만큼 소중하게 간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자기 게 아니고 부모끼고, 자기 소유의 몸은 자기 딸들이 자기 작품인데, 이 몸은 부모끼니까 자기가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몸도 훼손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남한테 욕을 준다든지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뇌계는 이제 사무소에 묻은 뇌자인데 그런 활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뇌계도 그 남강의 상류 경호 위에 그 함양을 흐르는 것이 남계고, 남계에 그 더 위가 뇌계인데, 이분은 본래 고령부인데 전필제가 함양군수 할 때 함양에 와서 교육받았고, 또 문학에 되게 뛰어나가지고 성종의 총애를 대단히 받았는데, 일찍 세상을 버리고 그렇게 큰 업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계 표현말, 함양 출신인데 남씨가 을행에도 살고 거창에 좀 삽니다. 이분도 역시 문학에 뛰어났는데 전필제 때문에 그 사활을 당해가지고 성균관 제학까지 올라갔는데 뭐 참 그야말로 극히 멀었습니다. 그 타기형 김일소는
가장 대표적인 제자고, 본래 청도 그 사면파 김해김씨인데, 함양 지금 그 일두 선생의 남계서원 바로 북쪽에 청계서원 있는데, 거기에 청계정사를 짓고 독서하다가, 거기서 잡혀가서 처형됐습니다. 전필재 선생도 대단히 총애했고, 또, 자기도 제자 중에서 전필 선생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대단히 봤는데, 문집은 이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전필재 선생 문 푸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필재에 대한 이분의 생각이 어떠한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문집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딱 가니까 이제, 좋은 선생은 엉터리 이사는 배가 아파도 무슨 탕,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파도 무슨 탕, 약이 똑같은데, 용한 이사는 같은 감기라도 약이 다릅니다. 근데 좋은 선생은 학생의 자질을 보고서 알맞는 교육을 시키는데, 뭐 지금은 대량 교육을 하니까 좀 어렵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 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용한 이사는 약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병에 맞추어서 그걸 하자 동사 내린다. 약제를 내린다. 병에 맞추어서 약제를 쓴다. 같은 강의로 희청 나는 강의가 있고, 콧물 나는 강의가 있고, 골치 아픈 강의가 있고, 목이 부는 강의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약이 다 다른데. 같은 제자도 다른데, 전필 선생이 한원당 경쟁을 보고는 수학을 읽어라. 그래서 평생 수학만 읽어가지고 수학 동자인데, 타경 김일손 보고는 니는 문학을 해라. 그래서 뛰어난 문장가, 당시 최고의 문장가고, 대제학 후보로 기대되었는데, 36살 때, 모사화 때, 연상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허균 같은 사람은 김종직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해가지고, 전필재 생도 아니고 그냥 허균 문집에 김종직 논이라고 했잖아요. 번역도 해서 독일동네 지금 그걸 주는데 세상에서 김종직을 갖다 대유라고 큰 선배라고 추앙하지만도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익도 챙겨야 되겠고 배설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훌륭한 이름까지 얻어야 되겠다. 이름하고 이익하고 배설을 다 챙기는 아주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행편한 사람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서예 유승용 선생도 이제 김종직이 당한 것은 자작절이다. 자기가 배설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배설을 했으면 조지점을 안 제됐겠는데 배설도 하고 조지점을 왜 치냐 하고 이제 성호 이익 선생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입제 정동라고 우복 정경식 하는 분도 별로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모사만 안 났으면 타경 같은 분이 대장이 되고 아주 대학자가 될 뻔했는데 뭐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일망타경. 조전에 제대로 하는 게 잘 되었는데 건물로 미꾸라지나 뭐 송어나 뭐 이런 거 이럴 때 건물 한 지구에 뭐 한꺼번에 여러 수백 마리 건지듯이 간신들이 다 노리고 있는데 그럴 때 간신들하고 잘 조금 화합을 하고 너무 잘난지 않아야 되는데 간신들 내고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치부리니까 유자강이나 이것도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노렸고 그 다음에 워낙 인심을 잃어가지고 그 당시 정성인 윤필상이나 노사신 등 원로 대신들도 이 영남 살인파 편을 안 들고 간신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독선적으로 잘난 체 하다가
당시 조정에서 인심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그물에 다 잡히다. 일망타지. 그 다음에 목계 강호는 진양강시인데 그 언일봉파가 아니고 박성봉파입니다. 박성봉. 강삼수정하고 강도움 이런 분들이 다 박성봉파인데 의사봉파. 월화산 밑에 월화산 저쪽에 제성 쪽에 목계리에 살았는데 그 호를 삼아서 그 밀양으로 찾아가서 전필 제해야 됩니다. 만년의 제한데 문학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연산군 때 대제학에 올라서 대제학 최고 좋은 벽에 올랐는데 이분이 또 결정이 뭐냐 보면 연산군한테 너무 이제 아첨을 해가지고 연산군 쫓겨난 이후에 다시 기용은 됐지만도 그때부터 별로 길을 못 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연산군이 막 미친 듯 살찌게 바른 말 안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근데 많은 글을 적어놨는데 그 자손들이 그만 남의 비난을 듣는 걸 남길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조선 말기여가지고 흩어진 거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글을 많이 지나니까 사방에 흩어진 글을 모아가지고 목계 일고로 해가지고 다시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글에는 전필제와 관계되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필제와 관계되는 글은 그 연산군 때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산군한테 아첨한 것 때문에 이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좀 이제 불우하게 돼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밀양 출신이면서 함원에 와서 살았던 박한주, 또 함양에 살았던 강헌, 강겸, 그 다음에 노왕필이 아니고 노필, 잉망변의 부필자. 합천부이죠. 노필, 유순정, 진양유시고, 중종반정 때 공신이고 정성이 된 분, 이런 분들도 다 전필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참 전필제 선생이 많은 인재를 길러가지고 무오사화나 갑자사화가 아니고 그분들이 잘 자랐으면 우리 서부 경남만 다행인 게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퇴계 난명이 나오기 전에 한 70년 앞입니다. 퇴계 난명이 1501년생인데 전밀은 1430년생이니까 74. 그러니까 친교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세인데 전필지의 많은 제자들이 그 사화로 화를 입지 않고 계속 학문을 하고 배설을 하고 경륜을 쌓았다면 우리나라 학문도 한 세대, 몇 세대 더 앞서가지고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더 폐쇄되어 가지고 오로지 중국만 믿고 전체가 다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대포하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때 은 제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일본이 은을 화폐로 쓸 수 있도록 조그만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은이 제일 많았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실크로드 때는 그걸 못 보다가 백길이 열리고 또 이제 지구가 평평하고 둥글다고 그런 지동설이 이제는 이해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발 타고 멀리 가면 바다 죽는다고 바다가 지구가 네모고 지구 밖에는 바다고 바다 밖에는 나떨어지니까 배 타고 멀리 가다가 막 죽으니까 멀리 나갈 생각은 안 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돈다 보니까 배를 타고 멀리 갈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백기를 개척했는데 1533년에 일본에 조총이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조총을 갖다가
자기가 자체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564년에 우리나라 맹종 때 대마도 사람이, 대마도 총 제조 기술자가 우리나라 총을 가져와가지고 조선에서 기화를 받아주면 조선에 와가지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의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금이 맹종인데 필요 없다. 1589년 또 임진왜란 3년 전에 대마도 도주가 또 총을 바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받아가지고 그 공기실 창고에만 넣어놨고 안 봤어요. 근데 이 두 차례나 임금만 잘했으면 임진왜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조선 말기에 일본한테 나라가 안 먹힐 수가 있는데 국가 지도자가 막 멍청이 되나니까 은 제조 기술도 일본한테 욕만 당하고 총 만들 기회가 있는데도 안 만들고 심지어는 1592년 평양 전투에서 이여성이가 쏜 대포도 포르투갈제고 일본 놈들이 쓰는 대포나 총도 포르투갈제. 서양 사람들은 과학 무기가 발달하고 했는데 15세기 이후로 적별전쟁이 시작된 1492년이 우리나라 성립되니까 밑에 넓었지만도 이해가 안 됩니까? 조선 건국 100년 후 임진왜란 100년 전 또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한 상대가 말하는 아메리카의 발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는 캄캄하게 중국만 믿고 있었는데 일본한테 나라가 망한 것은 일본도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책임이 더 커요. 전 세계는 이제 개를 잘 만들고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건 천하게 여기고 오로지 성리학, 오로지 유학, 오로지 공자, 맹자, 주자 이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면서 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것도 잘 공장도 잘 되면서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만 남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상들의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거꾸로 배우고 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를 볼 적에 그때 왜 쓰고 그런 말 안 하고 이 연합방정을 생각한 말인데 공자의 공고 지식보다 더 좋은 말.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하자. 공자는 옛 것을 다시 익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자. 아는 것보다도 이건 수동적이고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다음 세대한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뭐 해놓고는 소리 안 듣게 유학도 공부하면서 전 세계 돌아가도 알고 아까 말했지만 또 유학이나 한문 공부하면서 글자 풀이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글자 책에 담긴 내용을 잘 흡수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자기화하는 자기 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데까지 가야만 옳은 학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학적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글자 몇 자 알고 학문 해석하는데 그걸 목적으로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문의 흐름을 또 다른 나라 학문과의 비교 이런 데까지 가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한 데까지 한다. 한 데까지 한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해본다. 그런 정신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뭐 다 못한 것은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